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중 하나를 길게 작성해 볼게요. 이 이야기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종종 회자되던 폐가 탐험이라는 제목의 공포 썰입니다. 이야기는 익명의 사용자가 친구들과 함께 겪은 경험담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몇 해 전 여름, 나는 친구들과 함께 특별한 모험을 떠나게 되었다. 우리는 그 당시 도시 근교에 위치한 오래된 폐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호기심 많은 우리들은 그 이야기가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그 폐가는 한때 번창했던 가정집이었으나 수십 년 전 주인이 의문의 사고로 사망한 후 버려진 상태로 남아있다고 했다. 어느 더운 여름밤, 우리는 손전등과 카메라 몇 대를 준비하고 그곳으로 향했다. 폐가에 도착하자 주변은 깜깜하고 적막했으며 마당에는 풀이 무성하게 자라있어서 거의 밀림이나 다름없었다. 집은 상당히 낡아 보여서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았다. 우리는 떨리는 마음을 안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안은 썩은 나무 냄새와 함께 먼지가 가득했다. 벽에는 낡고 퇴색된 벽지가 군데군데 떨어져 나가고 있었고, 바닥에는 어디선가 튀어나온 못이 보였다. 우리는 무리하면서 돌아다니기 시작했는데 그곳은 꽤 넓었다. 거실, 주방, 여러 개의 방과 화장실까지 있었고 모든 곳이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때였다. 우리 중 한 친구가 갑자기 무언가를 발견했다며 소리쳤다. 그 친구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사진에는 누군지 알 수 없는 가족이 웃고 있었다. 그들은 명백히 행복해 보였지만 사진 속 어느 한 사람의 얼굴이 무언가 이상했다. 그 사람의 얼굴이 마치 사진에서 튀어나올 것 같이 어둡게 번져 있었다. 우리의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다. 우리는 불길한 기분에 서둘러 다른 방으로 이동했다. 그중 가장 뒤편에 위치한 방의 문이 심하게 삐걱거렸고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그곳은 별다른 거실 없는 빈 방처럼 보였다. 하지만 한 친구가 호기심에 방 한 구석을 비추었을 때 우리는 무언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바닥에 무언가가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이상한 문양이었다. 우리는 그것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더욱 가까이 다가갔다.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우리는 차가운 바람을 느꼈다. 바람은 우리가 있는 방 안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고 밖에서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바람 한 점 없었던 상황이었다. 우리는 무엇인가가 잘못되었음을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갑자기 바람과 함께 거실 쪽에서 큰 소리가 났다. 마치 누군가가 문을 세게 닫기라도 한 것처럼 쿵 하고 울려 퍼졌다. 깜짝 놀란 우리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급히 거실로 돌아갔다. 거실로 돌아갔을 때 우리는 아까까지 열려있던 입구 이문이 닫혀있음을 깨달았다. 우리 중 누구도 그 문을 건드리지 않았기에 모두가 혼비백산할 수밖에 없었다. 이 사태를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머뭇거리던 중 한 친구가 문을 열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문은 전혀 열리지 않았다. 문이 잠긴 것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점점 공포에 사로잡혔고 여기서 벗어날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우리가 잠시 패닉에 빠져 있을 때 귀를 찢는 듯한 소리가 우리의 신경을 날카롭게 만들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할머니의 웃음소리였다. 분명히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사람의 웃음소리였다. 그리고 그 소리는 다름 아닌 방금 확인했던 빈방에서 들려오는 듯했다.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한 우리는 필사적으로 다른 출구를 찾아 나섰다. 창문은 모두 깨져 있었으나 철망이 덧대어져 있어 열리지 않았다. 그때 한 친구가 갑자기 지하실로 향하는 문을 보았다며 소리쳤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탈출구일지도 모른다는 희망에 빠르게 지하로 내려갔다. 지하실은 좀 더 습하고 어두웠다. 계단을 조심스럽게 내려가면서 바닥에 발이 닿았을 때 우리는 마침내 작은 창문을 발견했다. 창문은 높게 위치해 있었지만 밖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우리는 서로를 도와 그 창문을 하나씩 빠져나갔고 마침내 밖으로 탈출할 수 있었다. 밖으로 나온 우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와 곧장 차로 향했다. 우리가 차에 올라타고 도로까지 나왔을 때 우리 모두 안도감에 빠졌다. 그 폐가의 불길한 추억은 아직도 우리에게 깊이 각인되어 있었다. 그 후로 우리는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았고 그것이 어떤 의미였는지 그날의 경험이 무엇을 뜻했는지에 대해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다. 우리는 단지 한밤중에 폐가는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위험한 장소일 수 있다는 교훈만을 얻었을 뿐이다.
두 번째 이야기. 서울의 한적한 동네에 위치한 오래된 아파트에 혼자 사는 대학생인 민수는 깨를 볶고 있었다. 그날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일상이었다.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으면서 영화 한 편을 보고 푹 쉬었다. 그런데 그날 밤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겠거니 하고 넘겼지만 그 소리는 점점 강해졌다. 벽을 긁는 듯한 소리에 민수는 소름이 돋았다.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소리는 여전히 들렸다. 마음을 가다듬고 밤을 보낸 민수는 다음 날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전했다. 친구들은 우연히 귀신이 있는 개 아니냐며 가볍게 넘겼다. 며칠 후 민수는 집에 돌아오던 길에 아파트 로비에서 수상한 여자를 마주쳤다. 그는 새로 이사 온 사람이라고 소개하며 자주 밤에 소리가 들린다면 그것은 그가 음악을 크게 들어서 그런 것일 거라고 말했다. 민수는 좀 긴장이 풀렸지만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었다. 그 여자가 소개한 자신과 민수의 방은 몇 층 차이 안 나는 가까운 위치였는데 이상하게도 아파트 주민들은 그녀를 본 적이 없다고 했다. 민수는 점점 신경이 곤두섰다. 어느 날 밤 그 소리는 정말 대단했고 문 너머에서 누군가 힘껏 두드리는 소리까지 들려왔다. 공포감에 휩싸인 민수는 가까운 경찰서로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다. 경찰은 순찰차를 보내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민수를 찾아온 순찰차는 없었다. 더 이상 혼자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 민수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다. 부모님은 즉시 그의 집으로 오기로 했다. 부모님이 오시던 날 민수는 그날도 밤을 새워야 하는 공포감에 잠이 들지 못했다. 그러나 그날은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그녀가 사는 층의 엘리베이터 버튼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게다가 그 층을 아는 사람조차 없었다. 드디어 부모님이 도착한 다음 날 민수는 부모님과 함께 그 층을 확인하기로 했다. 그 층의 문을 열자 그곳은 폐쇄된 공간이었고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다. 민수는 속은 기분에 화가 났지만 그 아파트에 그렇게 오래된 빈층이 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다.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난 후 민수는 우연히 오래된 신문 기사 하나를 발견하게 된다. 그 기사에는 몇 년 전 그 아파트에서 실종된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민수가 만났던 여자와 놀랍도록 유사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 민수는 곧장 아파트를 떠날 결심을 했다. 새로운 집을 알아보고 짐을 싸기 시작했지만 떠나기 전 마지막 밤 그는 또다시 그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다. 벽을 긁는 소리와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로 인해 한치의 잠도 이룰 수 없었다. 마치 자신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 다음 날 민수는 아파트를 떠났고 친구들과 함께 그곳에서의 며칠을 이야기하며 털어놨다. 이야기의 끝에 그의 친구 중 한 명이 희미한 웃음을 지으며 물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정말 실종됐던 걸까? 아니면 아직도 거기서 널 찾고 있는 걸까? 민수는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없었다. 그는 다시 그 아파트로 돌아갈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날 밤 처음에 낮고 오래된 벽을 긁는 소리는 그의 꿈속에서도 여전히 귀를 파고들었다. 그리고 그는 그 소리를 영원히 잊을 수 없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가을밤 나는 마감이 임박한 프로젝트 때문에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있었다. 주변은 이미 고요해졌고 빌딩의 다른 층은 모두 불이 꺼진 상태였다. 컴퓨터 화면만이 사무실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을 때 갑자기 사무실 전화가 울렸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이 시간에 누가 전화를 할까 싶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수화기를 들었다. 수화기 너머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냥 조용했다. 몇 초간 여보세요? 를 반복하다가 결국 전화를 끊었다. 다시 일에 집중하려는데 또다시 전화가 울렸다. 이번에는 약간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 너무 놀라서 다시 전화를 빠르게 끊었다. 왠지 알 수 없는 공포가 서서히 다가오는 기분이었다. 심장을 진정시키고 다시 작업을 하려던 찰나 이번에는 컴퓨터 화면이 이상하게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기술 문제라고 생각하며 일단 재부팅을 시도했지만 화면에는 이상한 메시지가 떠 있었다. 너 혼자가 아니야.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의자를 뒤로 밀치고 일어섰다. 그때 사무실 어귀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내 발소리가 아니었다는 것은 확실했다.
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니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분명히 사람의 그림자가 바닥에 드리워져 있었다. 누구인가 싶어 더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림자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그런 뒤 복도 끝에서 불현듯 냉기가 느껴졌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렸다. 나는 사무실로 다시 돌아가 문을 잠갔다.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창문을 열고 아래를 내려다보니 골목길에 지난밤 이상한 차가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차에도 아까 사무실에서 봤던 것과 같은 그림자가 서 있었다. 사람이 있는 것만 같았다. 이쯤 되니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 같았다. 결국 나는 짐을 챙기고 사무실을 나서기로 했다. 나가는 길에 다시 전화가 울렸지만 이번에는 받지 않았다. 엘리베이터가 내려오길 기다리면서 엘리베이터 문에 비친 내 모습 옆으로 또 그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너무 놀라 계단으로 뛰기 시작했다. 숨이 차오르고 여전히 뒤에서 누군가가 따라오는 것만 같았다. 빌딩을 빠져나와 골목길에 도착했을 때 그 차는 이미 없어진 상태였다. 한참을 걸어 집으로 향하면서도 계속해서 그 그림자가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집에 도착해서야 조금 안심이 되었지만 다음날 아침 일어나 내 휴대폰을 확인해보니 모르는 번호로 미처 봤어야 할 메시지가 와 있었다. 다시 만날 거야. 그 일이 있던 후 나는 사무실을 옮겼고 더 이상 야근을 하지 않기 위해 약속을 지켰다. 여전히 그 그림자의 존재가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저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일은 점점 잊혀지려 했지만 가끔 늦은 밤 내 뒤를 돌아볼 때마다 그때의 느낌이 떠오를 뿐이다.